연결되어 있는 고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다 볼견자다라고 제가 서두에 먼저 얘기를 드렸듯이 803과 연관된 문화유적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 새롭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오늘 가져가시면 그게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선생님들이 오늘 찾아가시면 그거로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아인슈타인까지 끌고 들어온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예요. 이 문화예요. 804 안에는 지금 산이라는 거대한 우리 영남 지역의 가장 큰 산도 있지만 산에 얽힌 그 골짜기에 녹여져 있는 문화유산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영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소백산맥, 그 중간에 두 개의 령이 있어요. 한자로는 계림령, 우리 말로는 하늘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경세자, 이건 순 우리말이고요. 본래 이름은 조령이에요. 조령. 그래서 조령관, 이렇게 새가 너무 다니는 곳이다. 그 령, 두 개의 령 남쪽에 있다고 해서 영남이에요. 호남은 금강을 강이 워낙 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상상력이 좋아서 호수라고 해요. 그래서 호수 호자를 써서 호수의 남쪽, 그렇게 해서 호남이에요. 금강부터 시작해서 호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라고 하면 경주와 상주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예요. 그리고 이제 평안도다 이러면 평양과 안주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한경도는 함흥과 함경이니까 경성의 이름을 붙인 이름이에요.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이 도시 두 개의 이름을 붙인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개성을 너무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은 폐사지예요. 텅 빈 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이 단간지주만 여기 있고요. 이 현화사탑은 개성 시내의 고려민속박물관으로 와 있어요. 이 넓은 터에는 블루베리가 20만 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중동포가 지금 짓고 있어요. 첫 수확이 작년에 됐어요. 이게 현화사터예요. 고려 시대의 최대의 절, 그 이듬해 흥왕사의 그 위치가 바뀌지만 그 이전까지는 최대의 절이 이 현화사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일제강점기 때요. 자, 이 절은 홍건적 침입 때에 폐사가 됩니다. 이렇게 단간지주가 정말 기울 장대한 형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화사 탑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조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현종이에요. 고려 현종. 최근에 드라마에 나왔던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왕, 그 시대. 현종왕 때 현화사가 세워졌는데요. 이 비가 지금 개성 고려박물관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개성 관광 가셔가지고 안 보셨나요? 다녀오셨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잘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비가 있습니다.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에 총탄 자국이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개 보이죠.
뒤쪽에도 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뽀개졌어요. 아, 표준말 써야 돼. 부서졌다. 이렇게 부서진 비석으로 있어요. 이게 탁 보내버리는데 이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모서져 있던 숯불이에요. 자, 이 모습까지 돌아왔어요. 이곳이 흥왕사예요. 고려 그란 전쟁의 마지막 쯤에 들어갈 때 고려 송악이 정치판으로 휩싸였을 때 그 모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에 주인공은 대국사 의천스님이에요. 의천스님이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여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 스티브 잡스예요. 그렇게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소설 디자이너예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도 쓴 내용인데요. 이분이 돌아간 날이 10월 5일이에요. 2011년 10월 5일날 누가 돌아갔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요. 이분의 시차가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저는 제 글에서는 두 분이 1000년 후에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아이폰을 만들까? 그 고민을 했는데 어떻든 시차는 다르지만 돌아가신 날짜는 동일해요. 10월 5일 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장경은 3개예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에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으면 조선대장경이에요. 지금 만들어지면 한국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국가명을 앞에 붙이고 뒤쪽에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걸어 대장경. 대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크다, 많다의 의미고 장경을 담은 그릇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3가지 경전이 자료집 30쪽에 도표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고려시대는 3번에 걸쳐서 대장경을 만들어요. 대장경을 만드는 이유가요.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난리통에 진짜 30년 안팎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쪽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삶은 피폐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게 고려 전체 500년 동안 토탈했을 때요. 지금요 저희들이 우리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70년 80년 동안 전쟁 없는 이 한반도는요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함에도 좀 다른 생각도 있지만 어떻든 고려에는 쉴 틈 없이 전쟁이 됩니다. 전쟁.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누구도 어떤 민족도 만들지 못한 대장경을 3번이나 걸치고 만든다니까요. 1101년 1011년부터 시작해서 76년에 걸쳐서 1087년까지 초조대장경을 만들고요. 그 이후에 대과국사 의천 중심으로 해서 1091년 1091년부터 그로부터 10년 1101년 10월 5일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숙장경 본대령 고려 제종교장 그리고 이 2개가 몽고 전랑으로 불타가 없어져 버리니 고려 고종 때에 1, 2, 3, 6년에서 준비기간 2년 만드는 14년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완판대장경, 완질대장경을 해인사에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려의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요?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니까요. 대장경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요. 980년 계보칙판대장경. 계보 연간의 왕의 명령으로 만든 대장경. 계보칙판대장경이 만들어져요. 그게 랭킹 1위에요. 2등이 1101년에서 1087년까지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랭킹 2위에요. 그거는 불타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76년이 걸려서 만들어졌는데요. 해인삼판 대장경은 그 축적된 노하우에 의해서 제작 기간 14년 만에 완판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일본이 저렇게 잘났다고 하고 우리 학자들이 모두 금과 옥저처럼 뺏기고 있는 신수대장경의 저본, 밑바탕, 본바탕에 대한 모든 기록이 고려 대장경이에요.
그게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 이 완질 목판 대장경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다. 일본은 목판 대장경을 만들다 못 만들었어요. 우리 고려 대장경을 저복 밑바탕으로 해서 활자판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일본의 신수 대장경이다. 목판은 중국, 활자는 일본, 디지털은요. 저희들 연구소가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고려 대장경이 CD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고려 대장경이 지금의 모습으로 화면이 되어 있다. 시대의 변천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홍황사의 그림이에요. 참 장대하죠. 이 넓은 덜에 블루베리가 지금 사이에 있어요. 이게 덕물산이에요. 최영 장군의 사당이 있는 곳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어떻든 이 골짜기에 들어가는 길목에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40년도의 사진이에요. 우리 유리금판 사진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만약 개성을 출장을 갔을 때 다녀와서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호서서는 출장 공명서에 붙어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잘 볼 수 없는 사진이죠. 그 유명한 사진이 덕물산의 사진이에요. 그 앞쪽에 이 홍황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1940년도까지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답니다. 이 모습의 가람 배치 형태가 이루어졌던 홍황사의 배치예요. 홍황사지에 대한 전체 가람 배치가 이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290칸에 이르던 절이에요. 그 절의 초대 주지가 이분이에요. 해인사 주지도 하셨어요.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세요. 대가국사 의천입니다. 이 사진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남사 박물관에 있는 대가국사 의천 스님의 진영입니다. 자, 이 고려의 역사는 이 한 토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강원도 개성의 업성의 모습입니다. 업성의 관아의 모습입니다. 향교의 모습이고요. 정족산 사고, 그리고 남문의 모습이고요. 포루, 그게 해안 초병을 지키는 외곽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들어가던 김포와 배를 잇던 돛담배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강화고요. 여기가 김포예요. 자, 또 한 달의 기록은, 자, 지금 강화도 김포 이렇게 막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벽제예요. 지금 고양시 벽제 화장터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벽제가 관아의 모습이에요. 이 벽제길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서울 한양과 의주, 저 압록강변에 있는 의주하고 다니는 저 의주 대로의 제일 큰 길이었던 거예요. 이해도가 있으신 분은 아니 왜 자꾸 이런 얘기하지? 아, 저 사람이 개경에 있던 대장경이 803까지 오는 루트를 얘기하는구나, 길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길이에요. 이 길. 숨이 헉헉 막혀요. 조금만 가도 길이 막혀요. 지금 이게 그냥 이 마당 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갯길이 무슨 고갯길이죠? 박석고개예요. 고을 현감 높은 사람은 한 분밖에 안 다녀가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질퍽질퍽한 길을 마을 주민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박석 넘는 길은 마을 주민이 흔쾌히 났어요. 길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로 내는데 부임 나가면 안 가죠. 왜? 노임도 안 주면서 일시키니까요. 그렇게 힘든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 길이. 이런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개성이다. 한양 광통교까지 왔어요. 마차가 3대가 넘어가냐 4대가 넘어다니는 그 폭에 따라서 생기는 광통교의 다리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감 다 잡았죠. 이까지 왔습니다. 고려의 대장경은
3번의 대장경이 있지만 2번의 대장경은 불타가 없어져 버렸고 그 전에 초조 대장경은 우리 803 부인사 와서 불타가 없어져요. 1237년 10월 달에 이규보 선생이 쓰는 대장격파 군신기구문이라는 글에 자, 이 군신기구문은 제주 대장경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 쓴 기문이에요. 왕과 신하가 대장경을 만들겠다라고 국가적으로 공포하는 담화문 성격의 글이에요. 그 대장경이 초조 대장경이 우리 부인사에 왔다는 거예요. 그 기문에. 그래서 그 초조 대장경이 현종 2년에 음력 2월 보름날 만들었다. 초조 대장경은 생일이 처음 발언하는 날 음력 2월 보름이고요. 숙장경은 의천대사가 돌아가시고 완성한 날 10월 5일이고요.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의 기념일은 음력 9월 25일이에요. 자료집 30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조 대장경을 만든 날, 나머지 속장경과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완성한 날이 기념일이에요. 이 기념일을 저희들 연구소가 주야장창 주장하는데 한 번도 통용이 안 됐어요. 어쨌든 기념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북 김산사에 있는 금산사에 있는 대장전이에요. 장경각을 병정을 모셨던 정각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판본이 많이 나와서 발행된 책도 많습니다.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장경 판전이에요. 앞쪽 건물은 수다라 장전, 여기는 법보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서사관장이라고 해요. 건물이 앞에가 대적광전이 있고요. 이 전체를 묶어서 장경 판전이라고 해요. 여기에 그렇게 1397년 12월 달부터 강화도에 있는 일부 평판과 모든 것을 묶어서 드디어 그 이듬해 1398년 5월 10일 날 그날따라 비가 주야장창 왔어요. 태조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비가 너무너무 오는데 강화도에서 평판을 싣고 온 배가 용산포에 도착하니 왕이 직접 배하라야 거둥하야 앞쪽에 1,000명의 의장들을 꾸리고 뒤쪽으로 평판을 든 병사 2,000명이 뒤를 따로따로 격했어요. 그래서 용산포에 내려진 평판을 들고 지금의 서울시청, 지금 프라자 호텔 거기에 지천사라는 사찰에 모시게 돼요. 그래서 비를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가을에 해안을 통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남해안을 통해서 남해 김해에서 낙동강을 따라서 경상북도 대구 옆에 있는 고령포에서 내려서 그로부터 우마차로 해인사까지 이운을 해서 지금의 평판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운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런데 초저의 기록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연구해도 기록이 없어. 다 그래서 추정이에요. 그래서 제 글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 없어요. 밑에 보면. 그렇게 됐다는 근거적 기록만을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기록이 해로, 육로, 육로, 해로, 육로 이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주장은 자기들의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장경, 초조대장경이 부인사에 있었다는 사실은 문헌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리다가 왜 이 사진으로 왔지? 지금이야 나무 만들고 뭐 만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제일 큰 문제는 부처님 말씀을 소호하는 건 부차시킬 수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나무 자르기예요. 이 톱이요, 한 번 왔다 가면 망실돼요. 그 정도의 이 큰 나무를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한 사람이 당기고 두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앞쪽에서 당기는 힘, 여기는 미는 힘. 이래서 이 나무를 절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무 만드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모든 그 당시, 지금에 시작했어요. 1000년 전의 문제는 목판을 만드는 일이 제일 문제였다고.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6000축으로 비정이 돼요. 그리고 속장경은 5000축으로 비정이 돼요. 속장경은 대가국사 문집이 나오기 때문에 5000축으로 공식 기록이 가능합니다. 행사 8만 대장경 서수생 박사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81,258반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판이 앞뒤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162,500장이 돼요. 높이는 3,200m가 돼요. 길이는 150리가 돼요. 무게는 260톤이 돼요. 이 무게를 아까 그 어설픈 길에 지금 운동화라도 좋죠. 집신도 모시고 옮겼을까요? 무슨 힘으로요? 요즘에 배가 불러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서 한 끼 먹었잖아요. 피죽을 먹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반을 해요? 조선시대에 그렇다 칩시다. 고려시대에다 국교가 불교였는데 어떻게 옮겼을까요? 자료 30쪽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집 30쪽 박스 그립니다.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이 아니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재가를 얻은 강감찬이 한 거죠. 그 당시 최고요. 최고의 장군이고요. 그분이 군을 통솔할 수 있어요. 이건 군대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지금의 생각을 뒤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58분 걸렸어요. 그러면 개경에서 여기까지 온다. 배로 오면 60일이에요. 진짜 빨리 와도요. 동단풍 잘 타야 오지만. 그런데 거꾸로 물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낙동강은요, 저 우통수에서 시작을 해서 김해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근데 배가 거꾸로 올라와야 돼요. 그 경부들이 잡아 당긴다고 생각해요. 자, 장마철에는 물이 넘쳐서 못 가고, 비수기 때는 물이 없어서 배가 못 가잖아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봤던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어떻게 지게짐으로 해서 옮겨요? 무슨 힘으로요? 불령력? 내 고통이 더 힘든데. 자,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는 불령이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죠. 민중의 입장이요. 그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나무 자르는 거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는 하는 힘 전체로 봤을 때 400종에 대한 직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근본 목적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학예 논문에서 쓴 자료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30년 이내에 전쟁이 없던 나날이 없었다고요. 고려시대에는. 나라에 모심을 시간도 없었고요. 모심을 장정도 없었고요. 모심을 논밭이 개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벼 뿌릴, 보리씨앗 뿌릴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틈에 위기가 성공인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 나면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4대 부예요. 이 4대 부에게 돈을 뺐더는 소위 말해서 각출하는 방법이 국가 대 프로젝트가 하나가 필요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주면 일이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일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 재건 프로젝트라고 이해하는 게 더 올바르고 그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대목을 가지고 팔공산으로 왔어요. 그럼 팔공산이 왜 왔을까? 여기에 전착이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백성을 그렇게 위무하고 백성들에게 보상을 하고 백성들이 농사 지을 틈이 없는데 부자들에게 각출을 해서 세금을 받아서 부자들에게는 명분을 주고 백성들에게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국가 대통합에는 원코리아라는 고려 왕실의
정책적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 중에 일자리 만들기 창출 사업이 대장경 조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군 작업도 동일합니다. 1398년 5월 10일 날 태조실록 7년에 나와요. 태조 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승기가 나라를 세우고 아직까지 한양 도성으로 도읍도 못 옮겼어요. 10월달에 옮겨요. 5월달에 한단 말이에요. 홍천사에 머물던 무학자초 대사와 이승계의 명으로 국가 개국 기념 대프레이드를 만듭니다. 그게 강화도에 있는 대장경을 진천사로 모셨다가 진천사에 있는 그 행사로 모시게 되는 국가 개국 기념 대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비가 경상도 표현석에 콩죽같이 내리는 5월 11일 날. 지금같이 발동기가 있어서 배가 움직이죠. 한양에. 배가 어디요? 노적기 배인데요. 지금 1000년 전 얘기예요. 상상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문학적 상상력. 팩트는 팩트대로 보고 디테일한 건 디테일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이 불타가 없어지니 그나마 인경본이 존재해요. 이 인경본은 일본 나라 현에 있는 동대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걸 풀어놓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과 초조대장경의 극명한 차이점이 이 그림이에요. 어제 비장전이라는 글씨예요. 중국 당나라 태종이 꿈속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그 풍광이 어르르르 하고 설명하노니 시로 지어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게 경전 속에 쑥 들어와서 어제 비장전은 비밀스러운 경전의 그림으로 등장한 그림. 일본 남선사에 있는 원본이에요. 송광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의 원본의 모습이에요. 일본 고베 선창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의 원본의 모습입니다. 왜 껍데기만 보여졌을까요? 초조대장경은 불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목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인경, 우리 불교계에서 인경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우리 도장처럼 다시 새겼다. 우리는 프린팅, 인쇄, 탁본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해가 되죠. 그 그림으로 존재하는 것을 저들 연구소가 일본 남선사에게 부탁해서 거의 3분의 1을 사진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 촬영을 그 당시 종이의 규모에 맞도록 해서 다시 재조한 복원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초조대장경 복관식 제1본 1040권을 봉정하는 장면.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부인사가 성보박물관 만들어서 이걸 부인사로 가야 돼요. 원주인 곳에 본래 완치가 돼야죠. 동화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부인사가 주인이죠. 그런데 어떻든 부인사는 그런 역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팔공산의 한 영역인 초조대장경의 모습이 하려면 부인사가 좀 더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부인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에서 마음이 옴츠러져 있고 또 동화사에서는 좀 마음을 더 내지 않고 또 이게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구시는 부담스러워하고 이래서 유야무야가 돼버렸어요. 2011년 도가 초조대장경 판각 1000년이에요. 해인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해인사는 224년 남았어요. 그래서 해인사 당시 주의 스님께 제가 그랬어요. 스님 제발 그 8만 대장경은 다 쓰면 큰일 납니다. 8만 대장경은 224년 남았고요. 그냥 고려 대장경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려시대 만든 대장경이기 때문에 초조도 들어가 있고 속장경도 들어가 있고 8만 대장경 들어가 있고 고려 대장경이 1000년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해인사 주의 스님께서 빡빡우기에서 평양에 가서는 8만 대장경이 1000년의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224년 남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제 그런 오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기록은 세 질을 만들어요. 하나는 일본 남선사의 감사의 뜻으로 전달하고 하나는
대구시로 저희들이 기증을 하고 대구시가 동화사로 기증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동화사 선거박물관에 있는데 이 기념을 9일당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한 곳씩 들고 간다는 악소문도 있어요. 어떻든 그래서 이 연구소에 세질을 만들어서 국내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세질 초조대장경 복간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천우리의 이혼식까지 했어요. 우리 청도 의문사 비구리 스님들께서 직접 이 의식 행렬에 대동을 했고요. 그 당시 우리 동성로에서 이혼 행사의 기념식을 이렇게 빛나게 개최를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 초조대장경 사라진 대장경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문경 옛길이에요. 토끼 별이길이란 말이에요. 토끼들이 뛰어다니던 그 비탈진 길이라고. 이 비탈진이 요즘 걷기 열풍으로 이 길이 빛나는 유적으로 지금 문화유적 기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지금이야 저 얼마나 좋은 운동화예요. 쿠션인데 집신 신고 이 가봐요. 지금 요즘 사람 집신 신고 가면 발이 부르트가 걷지도 못할걸요. 이 길을 덩칭으로 해서 옮겼다고요. 왜? 육지로는 못 옮겨요. 100길로는 못 옮겼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사는 노상추라는 사람이 칠곡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인데요. 칠곡 사람인데 이분이 무관에 시험 보려고 칠곡에서 자기가 기른 말을 타고 무관인데 말을 타고 지금의 서울의 송파나루까지 도착하니까 15일이 걸렸대요. 말 타고도 15일 걸렸대요. 근데 걸어 간다 하면 대구에서 한양까지는 최소 한 달. 진짜 걸음 빠른 사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한 달. 가다가 뭐 딴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 보름 좋게 걸리겠죠. 그 첫 번째 만나는 길이 이 문경에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인데 요즘이야 웰빙 한다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삶의 강해길이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의 현장까지 왔어요. 팔공산에 그게 보이고 여기서 보면 혹시 선생님들 가시면 우리 팔공문화원이 있는 그 앞에서 백안동인가요? 백안동에서 바로 차 타고 싹 올라가지 마시고 백안동 그 바로 앞에 다리끌에 내리면 미금동이라고 있어요. 미국동 그 길로 쫙 올라가면요 이 길이 다 보여요. 저는 이 길을 사진 찍는다고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길로 올라가면요 문화유적이 있어요. 그 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곳이 있어요. 자, 그렇게 뭐 얘기 스토리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여기는 그 무덤 위에서 팔공산 부인사 쪽으로 봤을 때 장면이에요. 자, 부인사 이 길, 여기가 파괴사 삼거리예요. 여기가 파괴사 삼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거리에 17세기의 정시안의 산중일기 기록으로 보면 부인사 앞에서 큰 창이 열렸다. 성시가 열렸다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마당이라고 하면 우시장처럼 큰 장마당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은. 지금은 저 포도밭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옛날에 물고랑 이런 걸로 보면 더 넓은 광장이기도 하죠. 자, 부인사로 쑥 들어왔어요. 팔공문화원에서 낸 책에 보면 이 부자가 좀 다릅니다. 부인 부자도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부자로 씁니다. 이분의 역사는 이분으로부터 시작돼요. 아시죠? 매월 3월 3일 제사도 모시고 하는 성덕여왕령, 성덕여왕 표준 영정이에요. 이제 일제의 강점기 때 그려진 영정이기 때문에 가장 고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미인은 미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죠. 이분을 통해서 부인사가 탄생을 했고요. 지금의 부인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석등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지금
탑이 두 개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 절이다라고 확인이 되죠. 앞에 석등이 있고요. 베레스까지 있는 거 보면요. 이 석탑이 오리진을 보내요. 석탑이고요. 석등이 베레석입니다. 베레석은 아마 우리 팔공산 유적에서 베레석으로서는 가장 어떤 푸석사 앞에 있는 베레석과 거의 비등할 정도의 모습인데요. 더 심플한 모습이고 좋습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기록에 이 우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물물을 시장이 열렸을 때 오신 분들이 다 사용했던 큰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부인사의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일령암 석등인데요. 부인사하고 좀 거리에 있던 다른 절의 모습입니다.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자, 부인사 앞쪽에서 남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부인사 판각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발굴 조사 시작했던 그 현황이고요. 유물이 발굴된 모습입니다. 축대가 이래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부인사 많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사만 쭉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오늘의 하나의 주제였던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부인사 석조예요. 큰 길에서 조금 비켜나 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석조가 있는 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규모의 석조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죠. 작년 6월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앞에 이제 부인사의 탑이에요. 여기에도 기가 막힌 그 사자상의 모습이 이렇게 요소요소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실적인 것과 디테일, 세밀한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는 유물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냥 석등을 보더라도 또 부도를 보더라도 그냥 훅 지나갈 게 아니라 아 거기에 어떠한 형태의 유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통도를 이렇게 새겼단 말이에요. 부도도 있고요. 자 거기서 내려오면 아까 그 미국동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오면 신구동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마이불이에요. 정말 잘생긴 모양이 참 최고로 꼽을 수 있는 화강암으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웬걸 코가 날아갔어요. 이 기자신앙이죠. 부처님 코 갈아 마시면 자식 얻는다고 많이 갈아 마셨죠. 용수동 앞에 가면 마을에 이렇게 동제들 이비석도 있습니다. 이게 이비석은 잘 보지 못해요. 미국동 다리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초입의 편에 있습니다. 예, 해독은 다음에 하시고요. 자, 오늘의 얘기는 초조대장경이 팔공산에 와서 어떻게 있다가 사라졌는가에 대한 조망입니다. 우리 김성수 원장님 집 있던 그 보성타운 있던 앞쪽의 길이에요. 계곡이란 말. 1950년대 사진이에요. 이게 전체 다 길이에요. 그 당시. 가장 큰 대로길이란 말. 지금 우리 터널을 통해서 이 길을 고속도로처럼 휙 다니죠. 배안동까지요. 동명부른 있는 쪽에서 지금 백안동 쑥 들어가는 큰 길이란 말이에요. 다 복개돼서 그렇죠. 이 큰 길 정도가 이게 다라고요. 이게 1950년대의 길이에요. 자, 이 길의 상황을 천년으로 앞당겨 봅시다. 이 길도 저 트럭이라도 저 집차라도 다니니까 다행이죠. 이게 그 김승주 원장님이 살았던 보성 앞에 있던 지금 공산터널 앞에 있는 그 계곡이라고요. 이 길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이 넘어가면 이제 백안동이 나오죠. 이 길로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에 대한 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시군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데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자, 이게 우리 동촌의 모습이에요. 동촌의 모습이 이랬다고요. 1950 미군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다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요 다르게 생각해야지. 이게 60년 전이에요. 뭘 그렇게 생뚱맞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어릴 때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안 돼. 지금의 한국인처럼 살면요 지구가 7개가 필요하다. 그만큼 물질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반추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한 얘기들을, 이게 방촌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구 시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진호 선생님 자단이 보행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행산 위에 있는 사진 그 있어요. 이게 1909년에 박종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구시 관리를 하면서 대구시에 있는 전체 성곽을 속된 말로 뽀개버려요. 그러면서 이 문루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일제강점기라고요. 이 대구시는 성벽으로 돌레달레 닿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의도 가면 동문시장 있잖아요. 동문시장요. 동문이라고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동문. 서문시장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문시장. 우리가 남문시장 막걸리 먹으러 가면 남문시장. 남문에 있었기 때문에 남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구시 전체 번역, 여기 지금 제일 잘 사는 범우동, 수성동은 동네가 아니고요. 서울도 옛날에 한양만 서울이지 지금 강남은 그 동네도 아니었어요. 미개한 인간들이 사는 동네였죠. 어떻든 제가 81년도에 경신고등학교 왔을 때요 한 평에 10원 했어요. 그때 살려고 해도 못 사가지고 부자 못해요. 이게 영남적인 분이에요. 성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틈에 대한 얘기예요. 제일문이에요. 낙서루가 이렇게 편액이 이름이 쫙 붙어있다. 아, 이 친구가 뭘 설명하긴 설명하겠구나. 이게 경상감력이라고요. 경상감력이 선생님들 데이트했던데요. 중앙공원요. 중앙공원 앞에가 향촌 교동이잖아요. 향촌이 있으면 관아가 있었고 교동이 있으면 향교가 있었던 동네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포정문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있습니다. 그 포정문이 간판을 달고 앞에가 산문이에요. 자,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특징을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야 돼요. 시간 많고. 불교 건물과 유교식 건물의 차이점 세 가지가 있어요. 극명한 차이점. 첫 번째, 지붕 위에 잡상이 없다. 불교는 없고 유교식 궁궐 건물에는 있다. 요즘 어떤 데는 있어요. 그 설명까지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산문이에요. 문이 3개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 집안의 문은 어떻게 일주문이에요? 기둥이 4개인데도 일주문이야. 6개인데도 일주문이야. 그 기둥이 일직선으로 섰다고 해서 일주문이라는 거예요. 일주문. 그리고 세 번째는 마당에 삼도가 있어요. 궁궐에는 중앙에 들어가는 어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문실, 오른쪽 무실. 부처님 사는 대웅전이나 왕이 사는 궁궐에는 보는 사람 입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왕과 부처님 입장에서 기준을 다 정해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렇게 기준점이 뭐냐? 왕의 기준, 부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준이 그분들에 맞추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뒤바뀌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표기법에서. 그래서 이 산문이 구도가 잘. 그래서 어떤 절에 갔는데 여기에 잡상이 올라져 있는 건물이 있죠.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특히 조선 후기 때는 왕실과 연관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왕실에서 직접 지정한 사찰, 원찰. 왕의 국태 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 이렇게 해서 경상감령이 산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1908년에 찍은, 우수기 1년 전에 찍은 사진. 이 성벽이 안과 밖이 구분될 정도로 대구시 전체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문, 서문, 북문 이 지명이 지금 시장이고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했던 영남문이고요.
이게 지금 명동 로타리 쪽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문들이 다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진 찍을 때 눈이 엄청 왔나 봐요. 대구에 눈 오기 힘든데 어떻든 여기 서문시장입니다. 여기에 문로가 있잖아요. 이게 서문이라고. 여기가 김승수 원장님 모든 땅, 동네, 여기가 다 동네 땅이죠. 이게 서문시장이라고. 여기는요. 우리 정진아 선생님 꼭 보셔야 돼요. 우리 대구에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경지구가 여기서부터 발족을 해요. 이 건물에서. 북성로에 있는 대한성당이에요. 대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대한사라는 절이 일제에서 강제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일제가 패망하고 그러는데 물러나면서 국철이 되고, 국철이 된 것을 성당에서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성당으로 자리를 하게 돼요. 여기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경지구가 여기서 처음 발족을 해요. 이 기록을 아무도 밝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한사라는 일제의 조동종의 절이에요. 이게 그 북성로예요. 여기에서 발족해서 여기 지금은 대안성당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서보른사라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동보른사 이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예의숙불로. 어떻든 이렇게 대구 지역에 지명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남문입니다. 남문시장 앞에 있던 누가입니다. 이게 1910년에 다 뽀개졌단 말이에요. 이문문이요. 달서문이요. 편액이 얼마나 아름다운 편액이에요. 이게 사실은 대구의 현재의 모습이란 거예요. 남문이 이랬다고요. 얼마나 웅장했어요. 그러니 남문시장이 앞쪽에 부분이 남문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남문시장이라는 모습이 다 돼 있었어요. 달서문이요. 이게 우리가 요 바로 옆에 있는 동문이에요. 동문의 모습이에요. 아주 작은 일제강점기 때의 화보집에 있는 작은 사진이에요. 작은 사진에 저도 판독을 못했죠. 그런데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구 동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대구 동문이라고 판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일본말로 막 적어놨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동문이라는 부분으로 판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가요? 지금 선생님들 계신데요. 대구 상공회의소예요. 재밌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근 100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모습이 다 다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복귀할 일은 뭐냐? 초조대장경이 803 부인사까지 왜 왔을까에 대한 거. 의문이 안 생기나요? 고려가 그 전쟁 난리통에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전쟁에서 희사된 분들을 위무하고 천도하고 이 국가의 책무를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밀란의 조짐을 감지하게 됩니다. 고려는 망할 때까지 가장 위협 세력이 근한이고 위해가 아니었어요. 경주 김씨였어요. 신라 왕족들이 언제라도 준동할 수 있다는 자체적인 정세 분석을 가지고 여기를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방법을 썼어요. 왕건이 나주호씨하고 결혼해서 돼버렸지만 경주 신라는 별동대 지역으로 마지막 신라 마이태제까지도 계속 별난의 조짐을 보여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가장 위협 세력이 여기였어요. 야성이 제일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물을 보내노니 고려의 최고의 성물을 너네 곳에 보내니 잘 보관해라.
관리의 의무가 하나 떡 치워져요. 준동하면 나는 이 성부를 지킨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언제라도 달려오겠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왜? 그 힘들고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알면서도 고려의 개성에서 이 천리길을 옮길 수 있었던 명분이 두 가지였다. 국가 위모와 밀란의 준동을 방어하는 기저가 작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인사까지 주지로 내려갔다 2년 만에 다시 올라가요. 의천대에서. 그때 이 팔공산권역에 화엄교성들이 화엄종을 전제로 하는 대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분들 일시에 해인사와 교류, 대구를 격려해서 하면서 이분들에게 조언을 넣는 유화책을 대각국사 의철이라는 스님이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제천을 신통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자기 대각국사 문집도 보면 신통이 와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요. 요즘 심장병이요. 한자로 신통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1101년, 그게 1101년 10월 5일 날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대고성이 하니까 숙중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최고의 술사들을 불러요. 밀교 술사들을 불러서 호마의식까지 다 해요. 그 하면 병을 낫는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흥왕사에서 돌아가시는데 총지사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다비장은 지금이 영통사. 그래서 출가 사찰이 영통사고 출가해서 열반지가 영통사가 돼요. 그래서 그 비석이 개성 영통사에 있고 우리 칠곡에 가면 선봉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비석이 있어요. 고성 중에 비석이 대비석이 두 개가 있는 분이 이 의천대사이신데 개성의 영통사에도 있고 우리 칠곡에도 있어요. 칠곡에는 30년 후에 세워져요. 자기 제자들이 손제자들이 화엄종파를 잇겠다라는 목적으로 칠곡 선봉사에 세워요. 그런데 그 의천 스님에 대한 교합은 따르면서도 우리가 거기 찾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영통사에 건물을 짓고 나니까 제일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일본 교토의 정상사를 비롯한 금각사, 은각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매년 100명의 규모가 매년 방문을 해서 의천 스님을 기리는 제사까지 모셨어요. 대장경을 전해준 유일한 분이다라고 학승으로 모시는 일본의 분들을 우리는 좀 어떤 면에서 그런 점은 좀 배워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토대로 해서 대장경이 400종에 관한 직업,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국가위난을 위무하고 부처님의 교법을 잇고 그 교법인 것에서 자기 선망 부모를 이렇게 왕들입니다. 추모하고 이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기가 개성이에요. 이게 한반도 지도란 말이에요. 개성에서 쭈루룩 해서 여기 지금 팔공산까지 와 있어요. 이 천리길을 1000년 전에 그 빈약한 물자와 수송수단을 가지고 옮길 수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초인적인 힘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초인적인 힘의 배경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처가 여기였던 것이죠. 정신적으로 기대를 하고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야 처자식을 먹여 살 수 있는 아버지의 고뇌, 힘쓴 사람들의 고뇌가 묻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게 돼요. 제주 대장경은 여기 강화도에서 백기를 타고 남해안을 거쳐서 수천리를 거쳐서 개경을 통해서 해인사에 도착을 했지만 초도 대장경은 온지 아까 봤던 흥왕사, 현화사에서 판각이 돼서 온지 이 육록길을 통해서 팔공부인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큰 길을 지어놨어요. 지금은 이렇게 두동강이 나 있죠. 이 두동강 난 길을 잇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적인 교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성길이 열리든 금강산길이 열리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803 부인사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의 자료는 우리 80문화원에서 발행된 803을 품은 초조도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자료를 농축적으로 정리해놨으니 그 책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 있는 유산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리면 이렇게 된다고. 깨끗하잖아요. 80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